전국에 있는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에듀피디에서 군무원 학생들한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법 이론을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런 강의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군무원 시험과 관련된 부분 어떤 한 직렬만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군무원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하자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군무원은 국어 시험 문제가 25문제 정도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25문제가 문법 문제, 그다음 문학 문제, 비문학, 그다음 플러스 어휘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에서 본다면 여기 문법 대략 10문제, 문학 대략 6문제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 여기에 지식국어 문제가 반영되기도 해요. 지식국어라는 부분은 뭐냐면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사 문제, 암기 문제를 지식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비문학, 독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 어휘 관련된 부분,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한 9문제? 9문제에서 10문제 이렇게 대략 여러분들 나와요. 진짜 시험 문제 많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긴가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지 않아요? 여긴가요? 비문학 독해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반은 맞고도 반은 틀리죠. 읽어서 여러분들 금방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어휘 문제는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휘 문제가 여러분들 전체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자신감 있으십니까? 이것도 딱히 아닙니까? 아이고 어떡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무원이 합격하는 그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68점, 72점 이 사이예요. 그러니까 전체 대략 다 합쳐서. 와, 되게 낮네요. 해볼만 하네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운이 있다, 운이 있었다라는데 그걸 차치하고 그걸 나중에 두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분명히 부단한 노력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 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했을 파트가 어딜까요? 여기예요. 여기는 해도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공부라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쪽 부분은 그래 운에 맡기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확실한 부분은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까? 그래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다 투자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분들 문법에 여러분들 내 모든 정열과 에너지를 전부 다 쏟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고요? 그들이 바본가? 그들이 멍청인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뭐라고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하신 거라고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이미 상위 클래스에 계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그건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얘의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군무원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합격하신 분들은 전략을 여기서는 대충 따자 이 전략으로 가신 거고요. 얘를 다 맞추자라는 전략으로 가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법을 버리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에서 잘 모르겠어도 무조건 여러분들 파고들고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 문법에 올인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할 학생들을 위해서 생기초 강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알고 먼저 선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알고 이론을 들어가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워진 강좌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네, 문법 생기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 안 듣고 기출문제만 또 먼저 푸시는 수험생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는 거야? 얘가 왜 나왔어?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학생들이라면 좀 그나마 난데요. 그냥 무작정 문제만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도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여러분들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여러분들 출제자가 또라이일 수는 없어요. 문법은 여러분들 전체 국어 범위 중에서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나와요. 그 범위 이쪽에서 소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법은요, 여러분들 문법 단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X축에 해당하는 부분 1번에서부터 8번까지의 내용이 문법 단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Y축에 해당하는 부분, 저것들의 여러분들 개념을 묻고 그 다음 얘네들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하위 갈래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시지만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문법 단위인 단어의 개념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요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서 요점 정리를 해놓은 그런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트에서 보시면 문법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 총 6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공부를 한 학생들은 65개 중에서 한 40개 내지는 여러분들 공부가 확실히 된 학생들은 50개 이상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나머지 이제 20개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테마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공부는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의 여러분들 이름을 한 번씩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문법이라는 말뜻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최종적으로 얘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법칙, 이 말의 줄임말 문법, 그게 문법입니다. 문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글로 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단위에서부터 제일 큰 단위로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제일 큰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장. 그 문장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그게 국어 문법에서는 의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 의문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이름은 왜 병순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는 얘 이름이 병수라는 걸 학기 초에 가면 얘 이름은 병수, 얘 이름은 지민이, 얘 이름은 정원이 라고 외워야 되는 것처럼 문법 문제도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 나왔으면 얘 이름이 의문이구나, 얘 이름이 음절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매칭이 돼야 합니다. 암기 파트입니다. 당연히 암기 파트죠. 당연히 암기 파트죠. 자동차를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과정만 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1번 부속품 가져오세요, 2번 부속품 가져오세요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 그 다음 의문에서 여러분들 좀 더 큰 개념, 의문 두 개가 합쳐지거나 여러분들 1, 얘 음절은 1 플러스 1이거나 이 의문이 그대로 오거나 아니면 1 플러스 1이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음절은 의문과 개수가 같거나 좀 더 많거나 더 큰 개념이니까 더 큰 개념이에요. 이루어지고 음절에서 형태소가 만들어지고 형태소 역시 음절 그대로 갖고 오거나 음절 두 개가 합쳐져서 형태소가 되기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형태소에서 단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고요. 단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어절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어절에서 여러분들 여기 사이에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 개념과 관련된 부분은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법 단위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의문에서 하위 갈래가 어떻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문의 하위 갈래, 그렇지. 자음과 모음, 그 다음 소리의 길이, 이것들을 여러분들 합쳐서 의문이라고 한다.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까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병사는 우리 부대 소속이야. 요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얘는 아군이야 적군이야 모르면 죽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얘를 지금 30년을 준비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1, 2억짜리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을 여러분들 환산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음절과 관련된 부분, 음절의 구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형태소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형태소, 개념, 형태소, 개수, 형태소의 하위 관례 중에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말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실까요? 단어의 개념, 단어의 개수 구하는 공식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위 갈래 이거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동그라미 하세요. 교재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품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어하고 선생님 품사는 같은 개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같은 개념. 제 이름은 김세령.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가면 엄마라고 불립니다. 저는 똑같은데 기준점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단어라는 이 말은 개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는 단어라고 물어봅니다.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품사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개의 품사가 있습니까? 영어는 8단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8품사. 국어는 9품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끝에 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이쪽에 좀 쓰겠습니다. 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명사, 대명사, 아하, 동사, 형용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네들은 끝에 전부 다 뭐로 끝난다? 사로 끝나는 개념 확인했고 그 사는 개수를 물어봤을 땐 단어라고 하는 거고 종류를 물어봤을 때는 품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어절, 어절의 개념, 어절의 개수. 어절 개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띄어쓰기. 그래서 어절, 띄어쓰기 개념으로 쪼개면 되는 거고요. 이 어절도 개수를 물어봤을 때는 어절이라고 하고요. 하위 갈래, 체계를 물어봤을 때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문장 성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장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철수가 뒤쪽에서 나옵니다만 밤을 먹었다. 해서 여러분들 문장은 마침표 개수니까 하나 이 정도는 알 거고요. 자, 띄어쓰기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절의 개수는 몇 개? 총 3개. 그리고 이 어절이 문장 성분인지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문장 성분으로 물어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라? 어절로 쪼개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맨 끝에 들어오는 건 서술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풀어주는 말. 얘는 대상이라는 이름으로는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얘는 주체를 나타내는 말, 얘는 주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에는 요 밑에 하위 갈래로 얘네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꼬똑 들어가는 단어가 네, 얘는 끝에 어로 끝나고 얘는 끝에 사로 끝나고 얘는 끝에 어로 끝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사가 큰 개념이에요? 어가 큰 개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다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저 아직도 관형사와 관형어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데요. 관형사와 관형어는 공통점은 관형, 얘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공통적인 특질부터 확인하세요. 공통적인 특질의 관형이라는 말 뜻은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뜻이 관형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얘는 사고 얘는 어야. 그럼 사가 큰 개념, 어가 큰 개념.
어가 더 큰 개념. 그래서 모든 관형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관형어에 속하는 거예요. 즉 문장 성분은 관형어, 품사, 단어의 성질은 관형사 이렇게 들어가요.